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을 이제 활용하려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편한 게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을 할 거예요. 몇 %다? 2%니까 1억짜리의 2%는 세금이 난다. 뭐 이런 계산을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워낙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금액만 딱 넣으면 얼마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토지 하는 분들은요, 꼭 이 어플은 다운받아 놓으시고 제가 필요하고 괜찮은 어플은 중간중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자금이 필요해 가지고 아까 전에 그 GS25라는 걸 내가 갖고 있었는데 매도하겠다. 그럼 내가 그걸 팔았을 때 세금 관계가 일단은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매도 금액이 만약에 2억이면 내가 양도세를 얼마 내야 되는 거냐. 또 사는 사람은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얼마 내야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할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일단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어플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삼성 걸 쓰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아이폰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안 맞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좋은 어플이 많은데 아이폰을 하려고 하면 다운이 안 되고 아이폰하고 이제 아예 어플 안 받는 데도 많아서 삼성 거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거 쓰는데 삼성 거 일단 핸드폰 켜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거기다 이제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계산기라고 일단 검색을 해서 저랑 똑같이 일단 다운 받으십시오. 일단 지금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시고 받는 동안 일단 스탑해놔요. 일단 정지해 놓고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부동산 계산기라고 입력하셨죠? 그래서 이걸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어플이 하나 본 화면에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계산기라고 뜰 거야. 그럼 토지 취득 가격이 2억입니다. 현재 2억이야. 2억인데 취득세 얼마냐? 또 중개 수수료 보수 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팔고 5년 뒤에 4억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살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거니까 양도세를 낼 거고 살려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길래 다가구를 한번 줘보겠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내가 2억에 사겠다. 평당 100평이니까 평당 한 200만 원 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억 주고 샀을 때 이 매수인 내가 만약에 혹시 컨설턴트다 또는 중개업을 하는 분이다.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봤을 때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컨설턴트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운 받아 놓으셨다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일단 양도세, 취득세, 중개보수, 수익료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계산기라고 이제 화면이 생기면 이걸 이제 클릭을 딱 하면 됩니다.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광고란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이 광고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대학교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면 이거 양도세를 딱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파는 게 주택이냐, 토지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그러면 일단 아까 저 땅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토지 딱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취득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땅을 2억짜리 땅, 아까 평당 200만 원짜리 100평 사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지려고. 그럼 이제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가 궁금하니까 아까 그 땅이 농지였냐, 비농지였냐 봤더니 그 농지 아니었어요. 비농지였어. 근데 주택이에요,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죠. 비농지에 토지 클릭하고 취득가하는 금액 있죠. 이거 클릭을 딱 하면 2억이라고 치면 되죠. 그래서 2억을 딱 친 다음에 계산하기를 딱 클릭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취득가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인데 취득세가 현재 800만 원이고 기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세 해가지고 보니까 920만 원이 나온 거야. 일단은 내가 2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농지가 아닌 비농지를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는 2억짜리 사면 9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법무사 보수로도 나가야 되고 부가세 채권도 사야 되고 공부료 있겠지 증지돼 인지되는 이거는 이제 법무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충 보면 한 990만 원이니까 2억짜리 땅 사면 1,000만 원이 취득세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억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 그럼 제가 나중에 저 핸드폰으로 이제 클릭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상태는 나왔죠. 근데 이거를 내가 컨설턴트인데 어떤 고객한테 보내줘야 돼. 이거를 캡처해서 보내주려면 좀 창피한데 요 메시지 전송이라는 걸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밴드로 보낼 수도 있고 메모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문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 클릭 딱 하면 문자 수신인만 입력하면 돼. 근데 수신인 그 사람 전화번호만 입력해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했던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부터는 법무사 이용 시 필요금액 합계며 정확한 금액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건 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메시지 보내기만 딱 하면 돼요. 보내기를 딱 하면 제가 저한테 보내봤거든요. 제가 캡처한 거라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상처를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제가 보낸 겁니다. 이거 제가 보냈는데 저한테 다시 이거 왔겠죠. 그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보낸 사람께. 그러면 고객은 감동 먹습니다. 이걸 워드로 쳤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이거 한 3시간 쳐도 숫자 다 틀리고 그럴 거야. 근데 이대로 그대로 왔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정성스럽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면 활용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거니까 좋은 어플이고. 하나 더 해볼게요. 중개보수가 얼마 나오냐. 내가 중개업자입니다. 내 중개업자면 그 사람한테 중개수수료 얼마 나온다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개수수료 이거 클릭하고 내가 취득할 때 중개보수 얼마 줘야 되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주거용이었어요? 토지였어요? 아까 토지였단 말이에요. 토지 클릭하고 매매였었죠. 매매였으니까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매매고 클릭해서 2억을 땅땅땅땅 친 다음에 계산하기 딱 치면 0.9%가 이제 최대 요율이기 때문에 0.9% 주셔야죠. 중개하시는 분 힘들게 중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0.9% 딱 확인 딱 틀리면 이제 2억인데 기준금액 2억에 대해서 0.9%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180만 원이고 최종 이제 상한선 범위에서 얘는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18만 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전송하면 똑같이 요 메시지 전송한 거예요. 똑같이 중개수수료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매도금액 얼마고 수수료 얼마라서 갑니다라고 제가 보낸 건데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공개하기 좀 그래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 쓰는 건데 어플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 여러 가지 수익률 분석도 할 수 있고 대출 이자 확인 같은 거 있죠. 많이 물어보잖아요. 5억짜리를 현재 주택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데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뭐 4%냐 뭐 5%냐 뭐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얼마냐 그런 계산하는 것도 다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용어도 알아야 되고 법률도 알아야 되고 법이 바뀌는 재정 정책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씩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더 편할 것 같아서 용어 정리, 용적률 검표일부터 얘기하면요. 뭐 부동산 실무도 아니죠.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바로 엊그저께 제가 촬영하는 날이 이제 9월 17일인데 이게 2014년 9월 3일 날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 수 있는 거 다 풉시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중에서 이 제도권 변화가 어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 중에서 한번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이에요. 그 규제를 20% 이상을 대폭 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죠. 부동산 경기가 글로벌 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계속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떨어지던 추세였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제 탄력받아서 지금 2014년 1월부터 현재 전세 가격부터 주택 가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사이클인데 바닥이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제도권의 변화가 있어야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2014년 말부터 2015년, 16년까지는 부동산이 죽는 시장은 아닐 거예요. 서서히 오르냐, 빨리 오르냐, 되게 급하게 오르냐, 이 셋 중에 하나 건데 서서히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부동산 규제는 계속 완화를 해서 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나씩 찌끔찌끔 풀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 보이는데 정책은 항상 발표가 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결정됐던 어떤 정책이 나오면 거의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발표했던 그 정책이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9월 3일이면 엊그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조금씩은 올라가도 2015년 초반이나 2000 전반기에는 분명히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업을 하신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인허가,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을 좀 줄이고 뭔가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타이틀로 나왔던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일단 녹지 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중에 녹지하고 관리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는 땅인데 거기 안에 공장 부지 확장을 증축할 때는 건폐율을 40%까지도 완화해 주겠다. 기존의 100평 중에 20%였단 말이에요. 20%면 20평까지밖에 못 쳤던 거를 40평까지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그 땅이 100평 중에 20평 짓던 땅이 이제는 40평 집니다. 토지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변화로 인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녹지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 부지들은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고 나서 누가 조금 더 준다니까 사고 팔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2배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5배는 오를 거라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얼마가 오를지는 몰라도 토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도 허용해주고 야구장도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허용해주겠다. 그동안 못하겠던 거를 허용하겠다. 그러면 그린벨트 토지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용을 못하던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많이 완화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토지 가격이 이제 조금씩 반등을 보이겠죠. 그리고 도서관 등의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예전에는 도서관 하나에 다른 것들을 들어오려면 인허가 받고 용도 변경하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절차가 확 줄어버리니까 비용도 줄겠죠. 그리고 건축 투자 촉진을 위해서 기존에 아까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분명히 이 그림 이렇게 사선 걸렸던 거 있죠. 그게 기존에 있던 게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폐지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잘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선 제한이 없으니까 위로 증축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직 앉은 사람은 옛날에는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 거를 이거 지었어야 되는 거 이제는 이걸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더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사선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들은 토지 가치가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건축법률을 바꾸겠다라고 여기서 발표를 한 거니까 조만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시행을 안 하니까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입법 예고가 돼서 법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토지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그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있어요. 이면도로에 사선 제한 걸려있는 그런 건물들의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건물만 보면 안 되고 그 땅에 규제되어 있는 것들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용적률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4가지가 아마 그 발표됐던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볼 게 뭐냐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는데 기존에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가장 원 타이틀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27년이 됐습니다. 27년이 됐는데 저 아파트 27년이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40년이 지나야 안전진단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서울시 조례는 40년 해놨는데 그 앞으로 얘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3년을 기다려야 안전진단을 해보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했던 만약에 상한선 40년을 30년으로 바꿨다. 그럼 이제 13년이 아니라 몇 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보고 이게 주거생활에 열악하다 판정이 되면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7년짜리 아파트는 한참이지만 이거로 법이 바뀌어버리는 순간부터는 27년 된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음마아파트는 이 발표 나자마자 다음날 2천만 원이 올라갔답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 된 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노원은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 노원 지역은 아마 재건축 붐이 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토지를 투자하던 사람이 또는 주택을 투자하던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방향을 이 법이 정책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뉴스를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저거에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은 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목동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겠죠. 27년에서 28년 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찾는 거죠. 그런 지역이 앞으로 투자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기준 중에서 뭐 주거 환경 비용 기준도 좀 조금 완화해주고 전체에 임대주택 지어야 되는 개수 비율도 줄여주겠다. 뭐 이런 규제 완화가 많이 들어갔고 두 번째 타이틀로 나왔던 게 청약통장인데요.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로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청약저축하고 예금하고 부금은 없어질 건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한 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쓸 때까지는 쓰고 지금부터 신규 가입을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종합저축으로 옮길 거고 청약순위도 좀 변동을 주겠다라고 해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개선이 돼서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어떤 게 가장 유리한 건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정책이 바뀐 건 엊그제 바뀌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리고 공급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을 제가 표시한 건데 그러면 사례로 볼게요. 사례로. 도서관,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면은 보통 로비 있죠. 매점 하나 딸랑 있고 열람실, 서고, 열람실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도서관. 근데 여기 도서관 안에다 공연장도 넣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넣을 수 있고 주민 편의소를 여기서 넣어서 한 개 건물 안에서 애들이랑 영화도 보고 책도 빌려가고 할 수 있게끔 현재 바꾸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킹맘 A라는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들어올 때 도서관에 어린이집이 있어.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야. 여기. 그 애를 데리고 오면서 공연장에서 뮤지컬도 보고 그 다음에 오면서 도서도 구입하고 이렇게 오게끔 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여기 도서관에서는 매점 하나 있고 다른 거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걸 풀어서 앞으로 도서관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써보겠다. 그리고 규제를 좀 이제 합리화할 건데 오래된 터미널 주변은요. 차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이 시끄러워서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영화관도 넣고 쇼핑몰 등을 넣어서 재탄생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복합터미널 옛날 오래된 부지 있죠. 걔를 여기다가 초고층화 시켜서 옆에 호텔도 넣고 오피스 빌딩도 넣고 영화관 넣고 쇼핑몰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일반적인 노터미널이거든요. 여기 주변 보면 이제 산 끼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복합 환승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물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짓고 백화점 말해서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 줄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로라는 게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지역에 도로 계획이 나와서 여기 도로를 설치하겠다 계획이 나왔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고 현재 결정은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10년 이상이나 안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 공원부지 10년 이상 방치된 땅이 서울 면적에만 1.53배랍니다. 서울시 땅이 거의 1.5배, 절반 한 배의 반 이상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돼서 안 하고 있대요. 그런 지역들은 풀어줘라. 풀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빨리 뭘 해라? 해지해주래. 아니면 국가가 해지 권고하고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게 해지 신청하든가.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은 도로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이 땅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자기 땅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됩니다.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용을 못하고 갖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10억 하던 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7억을 줘도 안 사고 4억을 줘도 안 사요. 안 산다고 이거. 이용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팔려고 내놨는데 이 얘기를 몰라. 이게 해제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4억 주고 사는 거야. 4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게 해제가 된 겁니다. 도로가 해제됐어요.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겠죠. 4억 주고 산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매덕으로 가는 거야. 얘는 10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죠. 도로로 방치되거나 학교 부지, 공원 부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안 하고 있는 땅이 제일 많은 게 공원입니다. 두 번째가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도로 공원 부지가 거의 뭐 80%다 보니까 얘네들 부분을 이제는 10년 이상 방치가 되면 어떻게든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부터 누가 경매물건으로요. 경매물건으로 이게 나왔어요. 경매물건으로 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도로가 나왔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여기 도로부지로 결정된 이 땅이 예전에는 한 10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경매물건으로 지금 6억, 5억, 4억가도 지금 유찰돼서 지금 현재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4억의 경락을 만약에 받았다. 4억의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도로가 이제 해제가 돼버리면 다시 또 이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매매가 아니더라도 경매물건으로 장기간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또 10년, 뭐 12년 이상인데 이런 것들은 해제가 될 확률이 있는 거 해당 관청에 문의해서 물어보고 이 경매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흐지부지였었어. 제도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해제 권고를 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거고 또는 토지 소유자 자체가 해제를 해달라고 국가에 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해서 해제 신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예전에 이 땅은 남들이 모르던 땅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땅이 오히려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땅을 사라는 게 아니라 법이 현재 정책이 변화가 되면 내가 예전에 보던 토지를 보던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옛날 설치 불가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야구장이라든지 캠핑장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공장도 녹지하고 관리지역에서만 그 관리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공장이 있었으면 건폐율을 40%까지도 완화해서 더 질수하겠다. 증설이 안 되던 것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점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사선 제한의 뜻이 뭐냐면 여기가 도로인데 이 도로예요. 그럼 도로면 여기도 건물을 이렇게 짓고 여기도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이쪽 라인은요 그 빡빡해서 내가 그 어떠한 그 미관도 좀 저해야 되고 하니까 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좀 많이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치지 말고 전면도로가 있으면 이 전면도로 끝에서 뛴 거리에 1.5배를 넘지 못하게 얘가 4m면 얘는 몇 미터? 6m. 6m까지만 가고 얘가 만약에 8m다 그러면 12m까지만 가고 그래서 건축물이 이제 계단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계단 형태로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니까 이 점에서 꼭지점 연결하고 꼭지점 연결하면 이게 만나는 선이라고 해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한이 있었는데 개방감을 확보할 목적으로 높이 전면도를 하던 거를 1.5배 제한되어 있던 거를 야 이제는 이렇게 건물 줘놓고 나서 맨 처음에 인허가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샤시합니다. 샤시해. 샤시해가지고 기존에 이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중에 이거 건축법규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적법하게 받았다가 나중에 몰래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하다 보니까 이 건물 위험해지죠. 위반 건축물 많아지죠. 불법 증축되지. 그리고 이렇게 지는 것보다 제대로 져가지고 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제성 저하되는 거를 이제부터 풀어서 사선 제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봤던 분이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사진이 어디냐면 그 방배동의 어디냐면 상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게 도로 있죠? 이 도로인데 도로의 건너편에서 이제 이 사선 제한이 걸린 거 이렇게 사선 제한. 원래는 건물이 이렇게 졌어야 되는데 개방감 확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큰 도로가 아니라 이면 도로다 보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으면 눈이 막 내리면요 이쪽에 눈이 잘 안 녹아요. 그런 거 측면도 있고 이쪽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아지냐면 이 보세요. 사선 제한 걸렸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샤시 불법으로 해가지고 증축했죠.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보면 이렇게 건물이 생겼어요. 이거 안 이뻐요 이거. 그래서 설계 창의성도 약간 제약이 되고 법규 다 이거 적용하면 맨날 똑같은 건물만 짓게 되고 불법 건물 유도하고 있는 거 이 사선 제한이 약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법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린 다음에 이거 보면 이해가 되실 거야. 최고 높이라는 거를 허가권자가 즉 높이를 지정 공고하게 돼 있어요.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그래서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예요. 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에 최고 높이는 얼마다? 야 여기는 40m야. 여기는 50m야. 여기는 30m. 이렇게 정해버리면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30에서 딱 끊어져요. 40에서 딱 끊어지고 50에서 딱 끊어져야 돼. 이걸 정해놨는데 여기 지역은 정해놓지 않았으면 무작정 건물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 지역에만 사선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놨거든요. 법에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마다 이렇게 최고 높이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완화할 수는 있는데 이 제한이 없으면 무슨 제한으로 가냐면 최고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선 제한을 하겠다. 어떤 거냐면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가 건물을 지을 때 반대쪽 경계선에서 뛴 거리에 반대쪽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1.5배 뛴 거에 1.5배를 못 가게 하겠대요. 그럼 이게 4m면 4의 1.5은 6m잖아요. 여기는 최고 6m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지를 띄워서 여기서 4m를 띄고서 여기서 건물 짓겠다 그러면 반대쪽 경계선에서 뛴 건 4m가 아니라 8m죠. 8의 1.5배면 12m입니다. 그럼 12m. 그럼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러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꼭지점 연결하면 사선 생기죠. 이 사선 제한을 하겠다. 여기 세 가지 지역은 최고 높이를 이렇게 정해놨고 여기는 없으면 사선 제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하천에 연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가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여기 한강까지 흘러요. 그럼 여기 건물은 이 높이 제한을 안 받고 별도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63빌딩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이 사선 제한 안 받는 예외는 있긴 있어요. 그럼 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사선 제한이라는 걸 없애겠다. 그럼 없애면 어떤 파장이 올 거냐, 이 부동산 시장에. 자, 이게 일산에 가면은 그 MBC 문화방송 뒤에 그 있는데 거기가 최고 높이 지정 공고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는 높이 제한이 여기가 최고 높이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여기 최고 높이 얼마다 해서 건물이 딱 가다 보면은 도로 따라 보면 다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딱 돼 있는데 이 최고 높이 지정 공고가 없으면 무슨 제한한다고? 사선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선 제한 걸린 게 여기 이면도로 쪽에서는 뛴 거에 1.5배를 초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버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잘려먹었죠. 잘려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간도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 얘도 잘렸죠.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였냐면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이게 10m입니다. 10m면 1.5배는 몇 미터냐면 15m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 뛴 거에 1.5배니까 얘는 15m밖에 못 가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살리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m 도로일 때 지금 현재 15m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쭉 올리니까 이만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이만큼 쓰니까 이만큼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해당 토지, 이 토지가 똑같은 토지인데 이 토지였었어요. 토지가 바뀐 게 아니라 여기에 규제되어 있는 게 바뀌면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토지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건물을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되면 1월 달부터 이런 건축물, 즉 이면도로에 사선 제한 걸려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경매로 나오거나 매매로 나올 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법 예고 내용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짓던 거를 활성화시켜서 자유롭게 설계를 하면 건축물이 창의적인 건물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걸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은 이겁니다. 개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면도로 끼어 있는 다가구 주택 짓죠. 그럼 옛날에 다가구 주택 질 때 이렇게 해서 사선제한 걸리던 거는 토지 가격이 당연히 구책 짓는 가격 상승 예상이 되니까 집 싸게 나온 게 있으면 사두는 게 나중에 팔 때 조금이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부동산은요. 제가 그때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TV에서 패널이 나와서 부동산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되게 전형적인 말을 하시는 거야. 부동산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뭐 발목화지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는데 발목화지가 언제인지를 누가 알아요? 어깨는 또 어디야? 그거 알면 신이죠. 그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부동산은 일단 지금 현재 10억짜리 땅이 여기 10억짜리 토지가 주택이 나중에 11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13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하긴 한데 뭐 9억이 돼서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10억짜리 땅이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땅에다 눈을 두자는 얘기지 이 땅은 12억 될 거니까 사세요. 이거는 사기꾼이고요. 1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해당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 지역의 변화가 더 높다면 이쪽 지역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고 설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중개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거 뭐 사기 치려고 15억까지 꼭 갑니다. 제가 목숨 걸고 장담합니다 했는데 여기 떨어지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제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 낀 다가구 주택지는 내년 1월 달 이후부터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잡아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노터미널 복합시설로 만든다고 했던 것들도 이제 해당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어딘가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단순하게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뭐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얘한테 규제되어 있는 계획이나 정책이나 거시적인 면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책 변화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법률 개정되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 투자 분석을 하는 게 순서가 맞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시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법 바뀌고 지금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얘가 정책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을 바꾸니까 입법 과정에서 법을 바꾼 거야. 그 법을 바꾼 거를 규제로 이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할 거니까 당신들이 이런 지역이 더 낫다라는 걸 보고서 투자해서 들어오시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복합적인 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앞으로 방향 잡는 거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